구독, 좋아요. 자, 3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국내 정치 주요 현안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화영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문제 인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재명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일 때 부지사를 했죠. 자,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니까? 페북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 위에 보면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 쭉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 석방해라. 날 석방하지 않으면 모든 걸 불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 같은 특별사면 복권 서명운동에 글을 올렸고, 저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협박인가요? 구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팩트를 따져 보면 지금 그 화영커가 말씀하신 저 이제 링크를 한 거예요. 네. 저런 운동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링크를 걸어서 자신의 SNS에 올려놓고 지금 이제 장황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자, 이게 조국혁신당 쪽 좌파 단체가 주도하는 거라서 이제 먼저 조국당, 왜 조국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이 링크가.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이름을 끼워놨습니다. 이화영을 비롯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다. 그러니까 제자리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이 수많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의 피해자들을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 내자. 자, 이렇게 썼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은 나도 조국, 송영길에 묻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협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국 송영길과 함께 좀 사면 복권을 좀 하도록 함께 연대해서 도와달라.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가능한 날짜. 자, 7월 17일 재연절 특사가 있고요. 재연절이 나왔어요. 아니 가까운 게 이 서명운동 링크가 요청하는 시점이 재연절 특사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등장합니다. 네.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하와이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또 하와이에서 이제 본인의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응답하는 형식으로 재연절 특사는 좀 그렇고. 광복절 특사쯤이 자기는 맞다고 본다. 시간을 좀 두고 할 거라고 본다 해서 본인은 또 광복절 특사에는 이 세 사람 조국, 송영길, 이화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또 참전 아닌 참전을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좀 사면 복권을 해 주십사. 근데 이게 소리 없는 겁박인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억울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하나다. 대법원이 7년 8개월 형을 확정해서 지금 옥살이를 시작해가지고 63년생이니까 계산해 보면 70살에 나와요. 자기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좀 꺼내달라. 안 그러면 줄줄이 내가 지금 대신해서 누굴 대신해서 지금 내가 대속을 하고 있다. 이게 원래 그렇죠. 대속 발언했었죠. 천주교에 나오는 그 네. 아주 고귀한 용어인데 내가 대신 죄를 지금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죄를 대신 썼을까요? 안 써도 알고 묻지 않아도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내가 입을 열어서 진실을 말하는 사태가 없게 좀 해주십사.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네. 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까? 배짱이 없죠. 일단 부인이
그 왜 당신 그런 식으로 대답해 하고 방청석에서 소리치니까 찔끔해가지고 네.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줄줄이 다 바꿨잖아요. 네. 일단 경처가다. 뭐 와이프를 존경하는 경이 아니라 와이프 한마디에 찔끔 놀랄 경자 경처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회를 먹었다는 둥 술을 마셨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원에서 밝혀지고 대법원에서도 7년 8개월형을 확정을 했으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이 또 옥에 많이 찾아갔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회유한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꼴을 네가 한번 봐라. 어떻게 되겠는가. 곧 정권은 우리에게 넘어오고 우리 세상이 된다. 조금만 좀 참으면서 입을 잘 닫아주면 네가 좀 고생을 하겠지만 예. 곧 우리가 조치해주겠다. 뭐 그런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아는 것이다. 이게 김기현 의원의 말이고 나경원 의원은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법거래 청구서가 드디어 발부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거래 청구서를 누가 끊었느냐? 청구서를 이제 이화영이 내민 거죠. 어디를 향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내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주진우 의원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김기현 의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예. 100기가 모든 전국 교도소에 개양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뭐 아니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억울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농담인데 지금 전국 교도소에 이 지금 수감돼 있는 분들 중에 본인이 지은 죄가 있어서 당연히 저는 여기에 와 있죠. 라고 얘기할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화영은 그 끝판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7년 8개월형을 왜 받았는데? 내가 왜 입을 꾹 다물고 그 죄를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어떤 분 한 분만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7년 8개월을 여기서 살리겠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하면 괘씸죄에 걸릴 것 같으니까 살짝 묻어가기. 조국, 송영길과 함께 나도 이번에 재헌절 특사, 늦어도 광복절 특사. 자, 재헌절 특사면 7월 17일이니까 오늘이 15일이니까 한 달, 한 이틀 예. 남았잖아요. 예. 시간 한 달 준 거라고 봐요. 한 달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언론사 기자가 됐든 뭐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누가 됐든 무슨 말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협박이나 겁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싹 무시하고 너는 그냥 대법원 확정 판결대로 살아. 그럼 계산해 보니까 70살에 나와요. 많은 분들이 설마 5년 임기 안에 뭔가 조치를 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화영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하루도 그 안에 있기 싫은가 봐요.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7년 8개월형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형을 지금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억울한 네. 피해자다. 네. 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대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이 어떤 돌발 행동을 취할지 아마 저 이화영의 부인이 급히 좀 면회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사면 문제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문제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헌법 84조에 따른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이런 사건들 지금 재판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더구나 북한 노동당에 뇌물을 준 사건이니까 이적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G7 플러스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인과 함께 캐나다로 지금 갔습니다. 네. 엘버타 휴양지라고 하죠. 키나나스키스
도착하면 이틀간의 이제 최초의 정상회담 데뷔 무대가 펼쳐지는데 사실은 뭐 여기서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탐석자는 당연히 아니고 네. 그 업저버로 가는데 세 가지만 딱 확정이 됐어요. 네. 거기 가서 이틀간 업저버 자격으로 회의를 참관한다. 두 번째 날, 첫째 날은 주요 세션은 일정이 없습니다. 업저버니까. 둘째 날 AI와 에너지를 주제로 짧은 연설을 한다. 이것만 결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미정입니다. 조율 중이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다 가정이에요. 워낙 바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지금 머리 아픈 사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도 뭐 길게 안보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중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 킹스 시위. 난데없이 왕이 등장하죠. 네. 우리는 왕을 모시는 게 아니다라는 시위가 미국 2,000곳에서 지금 불붙었습니다. 이거 간단치 않아요.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무역 협상도 서둘러야 되고 지금 미국 국채값 떨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머리가 드글드글 아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G7 플러스 정상회의 딱 1박 2일 하는데 시간을 쪼갤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만난다 하더라도 스탠딩이라고 해서 오다 가다 로비 같은 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만나는데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서 몇 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마 테이블을 마주하고 태극기 성조기 좌우로 세워놓고 하는 테이블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인데 지금 어떤 얘기도 없잖아요. 그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시바 시게루하고 만나는 것도 테이블 정상회담이 될지 그냥 스탠딩 회담이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 돌아간다고 하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젤렌스키 정도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통령실 발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박 2일간 사진 찍고 인사하러 가는 회담인 거예요. 실체가. 물론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인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가 그랬잖아요. 제발 그 여러 가지 G7 국가 인사말이라도 잘 공부해서 가서 밝은 얼굴로 악수하는 사진이나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로비 같은 데서나 세션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면은요. 그것도 다 동선을 고려해서 만나는 건데 그거 그냥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외교안보팀이 다 정확한 동선을 짜줘야 그 흔히 뭐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그러잖아요. 조우. 네. 조우는 진짜 우연히 만나는 건데 G7에는 우연이 없어요. 조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계산된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허탕칠 수 있어요. 기사를 잘 보세요. 그냥 조율한다는 말만 나와요. 이거 뭐 네네. 피아노입니까? 조율을 하게? 이 정도 되면은 네. 정상회담 일정은 잡혀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플랜드가 나와야죠. 아니면 잡혔다라는 발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태용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의 외교 장관이 같이 갔고 위성락 실장도 갔고 새로 임명된 새내기 차관 2명이 따라갔는데 지금 어떤 발표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잘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단히 의문을 갖습니다. 예. 자, 이 질문 아까 이제 사면 문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화영의 경우와 조국이 같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의 경우에는 본인 물론 재판은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으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현재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판부가 뭐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입장을 아직 밝히지도 않았고 속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적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속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간다면 조국 대표는 이제 일단 사건이 다 마무리돼서 형을 살고 있고 이화영은 본인은 뭐 관련돼 있지만 공범인 이 대통령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사면이 똑같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 차등 어떤 사면이 있을 것, 차등 대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허앵커 말씀에 제가 이제 조금 방향을 그쪽으로 갔다가 채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네.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엄연한. 네네. 그래서 G7은 서방 주요 선진국들 7개 나라의 모임입니다. 네. 러시아, 중국은 여기 안 오죠. 네. 따라서 이 회의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뤄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24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유엔 제재에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에요. 300만 달러가 건너갔어요. 이거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국제 단체라든가 그 제3국의 변호사든 뭐 인권 단체가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어요. 제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다. 국내법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 대북 송금에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국제법적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라도 이게 지금 잘못하면 그 국제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혐의도 지금 재판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추정해서 말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화영의 공소장에는 수없이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은 재판을 안 했다 뿐이지 재판이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물론 사실상 법으로까지 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신임 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나에 관련된 그 기존 그 법들은 좀 처리를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 전달돼서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홀드. 그러니까 좀 멈춰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란 특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과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국회에 또 내란 특위를 선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반민특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초기에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관련 일보다는 이 내란 척결이라는 이른바 여기에만 모든 게 몰입돼서 민생 경제가 실종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의식을 하고 또 G7이라든가 또 이 나토는 뭐 간다 안 간다 지금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참석적으로 돌았다는 말도 있지만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 외교 일정을 앞에 두고 국내 문제 특히 이미 전직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로 초기에 너무 그 국회가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부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은 조국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조국은 이미 형을 지금 거의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면 복권의 요건 자체도 지금 충족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이라고 이화영이 얘기한 링크는 이제 살 만큼 3분의 2 됐으니까 재헌절이든 좀 뭐 광복절이든 풀어주세요라는 것인데 이화영이 여기에다 슬쩍 지금 숟가락 끼웠다 넣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이화영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는 이참에 묻어가도 될 만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나의 그 무죄와 억울함은 누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라는 것은 뭐 이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화영의 사면복권 운동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다뤄봤고요.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부자지간에 참 조국은 부녀지간에 또 부자지간에 여러 건이 발생을 했고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발생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부자지간의 문제를 발생시키네요. 자, 이 장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선 김민석 부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문제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후보자가 저런 방식으로 마치 총리가 딱 된 것처럼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왜 저러나 생각이 드는데 저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말씀 전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의 지적을 제가 예. 수용하고 조국이 6개월 살았기 때문에 3분의 2선을 살았다는 것은 제 오류입니다. 죄송하고요. 예. 그 정도로 조국에 대해서 지금 조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점은 제 오류였음을 인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석 정말 판도라죠. 판도라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10대마다 지금 새로운 게 나오는데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온당치 않죠. 당연히. 아니 옛날 조선시대에도 왕이 제수를 해야 영의정이 되는 건데 본인은 지금 말만 나온 거예요. 지명만 받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민주당이 우당들 그 좌파 우당들하고 연합해서 190석을 넘어서 뭐 당연히 임명동의도 문제가 안 될 거고 이 인사청문회도 뭐 요식행위가 될 거라는 것이지만 예. 또 대다수의 언론들이 김민석 관련 의혹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예. 제가 뭐 샅샅이 살펴보면 그야말로 한두 개 매체 정말 비율로 따지면 한 10% 정도밖에는 이 문제를 추적하지 않고 있어요. 보통 어느 정부든 제가 기자 생활을 뭐 35년 넘게 여러 그 직급으로 해봤습니다만은 그 검증팀을 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인사청문회 검증팀이 돌아가요. 근데 그 검증팀을 안 돌리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손을 놓고 있다. 왜? 김민석이 당연히 지명을 받았으니까 되겠지.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김민석이 더군다나 지금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의혹, 뭐 아들의 의혹, 특히 돈 문제가 워낙 복잡해요. 왜 이렇게 워낙 한 뭐 국회의원 4번 쉴 동안에 낭인 생활할 동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꿔서 돌려막고 그다음에 거의 뭐 7년 동안 안 갚고 이런 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수습 못할 정도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부의 첫 국무총리 아닙니까? 후보자. 그런데 본인이 이미 총리예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총리 후보자 예전에는 설이라 그랬습니다. 그 설이 꼭지를 그 꼬리표를 달고 그냥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당에 이건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죠. 아니 식품업계 간담회를 열어서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근데 그게 국회의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입장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선의로 볼 수가 없죠, 이거는. 그 무슨 타이틀, 무슨 자격으로 불러서 물어보느냐. 그 자리에 불려간 사람들은 전부 막강한 권력을 곧 쥐게 될, 사실상 쥔 거나 다름없는 김민석 총리 앞에 불려가서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행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오만불손한 행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야, 국회 다 우리 편이고, 예. 인사청문회 그거 뭐 다 언론도 우리 편이고, 뭐 국민의힘 5명 가지고 뭐 얼마나 떠들겠어. 그냥 이틀만 참지 뭐. 그리고 서류 안 내고 버티고 오후에 드릴게요. 다음에 서류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틀 뒤에 자정에 만세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런 행태가 가능하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김민석 후보자 정치자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는 김 후보자는 빌린 거 다 갚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입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된 과거 사건, 과거에 정치자금을 줬던 강 씨라는 사람이 또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갚진 않아. 그래서 또 불법 정치자금을 준 거 아니냐. 뭐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이야기들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치낭인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김민석 미래에 그래도 조금 촉망받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받았을 시기에 스폰서들이 많이 달라붙었나 보죠. 어떻게 보세요? 뭐 김민석은 나무위키 같은 걸 찾아보면 예.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예.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알고 살았어요. 흔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은
기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부, 아름다운 가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기부를 받고 살다가 그렇게 간 사람이에요. 근데 김민석은 꿨어요. 주겠다고 하고 꿨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질로 보면 더 나쁜 거죠. 다 1,000만 원씩을 빌립니다. 왜 1,000만 원일까요? 금융정보분석원의 추적을 안 당하려면 1,000만 원 쪼개기를 해야 돼요. 이게 결정판이 언제냐? 2018년 4월 5일입니다. 그날 식목일인가요? 예. 어떻게 공교롭게 그날이 됐는데 네. 9명에게 동시에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빌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재밌어요. 김민석이 자기는 전라북도 정읍에 산대요. 그날 내려왔더래요, 정읍에. 1,000만 원 빌리자고. 그 내려와서 차용증을 썼대요, 김민석이 직접. 그래서 자기가 그 차용증을 써주고 김민석을 그 자리에서 봤다. 그 자리에 지금 말하는 강 씨도 와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8사람도 그날 다 찾아다녔다는 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그날 김민석을 보고 내가 차용증을 직접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더 가관이에요. 그로부터 꼬박꼬박 매달 1,000만 원의 이자를 줬다. 자, 이거 기록을 내야죠. 증빙 서류를 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거 저는 사실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더니 2025년 1월 12일 날 원금 1,000만 원이 입금됐더라. 7년을 안 갚고 이자만 준 돈을 1,000만 원을 갑자기 갚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6월 12일 날 이게 첫 번째 김민석 빚 논란, 그 돈 문제 논란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자, 뭐 냄새가 안 나요, 허앵커는? 예. 자, 이게 모락모락 많이 나는데요. 너무 황당해요. 예. 서울에서 정읍이 간단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거 받자고 내려갔다. 자, 이게 이제 이 일각의 빙산의 일각의 모습인 거고 총 11명으로부터 빌린 기록이 나오고. 자, 이 강 씨는 4년간이나 김민석에 거의 4년간 후원 회장을 했던 인물이에요. 유학 생활 동안에 매달 450만 원씩을 붙여줬다 그래요. 그리고 상당 부분을 또 안 받았다 그래요. 후원 회장이니까. 그런데 이게 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한테 4천만 원 빌려주고 안 갚았다. 강 씨 입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자기는 그러잖아요. 뭐 공적인 대출부터 갚았고 상환했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데 5년간의 국회의원 세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쯤 받은 걸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김민석은 뭐라 그랬느냐?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추징금, 그 유죄 확정 판결 받을 때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걸 싹 다 갚았다 그랬어요. 자, 5억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갚아도 1억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 돈에 대한 해명은 일단 없어요. 그러면 모친, 재혼한 배우자, 뭐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다니다가 군대 가려고 대기 중인 그 아들 전처소생입니다. KBS 아나운서 김자영 씨와의 사이에서 나왔다는 딸은 시집 갔고. 자, 이 네 사람의 전 재산이 2억 1,500만 원인데 그 계산을 해보면 그 수많은 빚이 한 7억 원 정도 순자산이 증가한 걸로 나와요. 자, 이 계산이 초등학생들도 그 계산기 갖다 놓고 해봐도 이게 안 맞아요, 돈이. 쉽게 말해서 거울 보고 고스톱을 줘도 돈이 빈다는 게 돈 계산인데 이 돈 계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게 좀 그냥 일단 이 말이 안 되는 해명들을 하고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2004년에 60대 노 부부가 자살을 합니다. 공장을 경영하던 노 부부가 이 김민석을 양아들처럼 아꼈다는 노 부부가 자살을 했고 이걸 월간조선이 아주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2004년으로 기억이 되네요. 2004년이었어요. 예. 그런데 물론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검찰이었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리고 김민석도 그때 아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나는 그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흐지부지 끝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간조선과 2004년 김민석을 들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때부터 김민석의 돈 문제는 뭉글뭉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데 어떤 해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언론에 낸 게 없어요. 청문회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청문회 그 이틀 갖고 지금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아니 KBS 사장도 사흘을 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전 MBC 출장까지 가서 탈탈 털면서 사실상 나흘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의혹이 많고 이렇게 의문점이 많은 국무총리 후보자님을 단 이틀만 하고 끝내려고요? 지금 이래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필 또 그 간사가 누구냐? 이게 또 김현이에요. 네네. 김현이 바로 그 청문회를 그 KBS 사장 사흘, 이진숙 나흘 강행한 사람 아니에요. 김현이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청문회 이틀 만에 끝내자고 할지. 근데 민주당이 결심하면 못할 게 없으니까 이걸 이제 깔아뭉개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여론이 과연 이 깔아뭉개을 그냥 당하고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 먼저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의혹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죠. 이제는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취득에 관한 의혹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칭화대 명문 대학이죠.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 석연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칭화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시기에 정작 김민석 무슨 일을 했느냐? 국내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었고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냐? 이건 김민석의 요령이냐? 중국 공산당이 특혜를 준 것이냐? 여러 해석도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유체 이탈, 유체 공간 이탈이요? 이동. 아, 이거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예. 이제 이거는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부산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시장 출마하겠다고 뛰어다닌 건 기록에 다 나오고 보도도 돼 있고, 서울에서 최고위원 또 했었는데, 아니 칭화대 언제 갑니까? 칭화대는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에게 법학 석사학위 줍니까? 칭화대는 유명한 시진핑의 모교입니다. 예. 저는 전 세계 대학 뭐 서열에도 들어가는 그런 소위 명문대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생각나는 그 좌파들의 수법이 하나 있잖아요. 조국의 딸 조민이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 가서 너무나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총장 표창을 받고 예. 그 총장 표창에 조국의 부인이 정경심이 개입을 하고 다 드러났잖아요, 법으로. 그 사람은 그 혐의 등으로 해서 지금 옥살이를 했고 또 조민은 그렇게 눈물겹게 딴 그 의사 자격 박탈당했고. 자, 김민석의 칭화대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유체 이탈해서 거기로 갔다 왔다 하고 손오공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허앵커가 말한 대로 칭화대에서 야 그거 우리 편인데 석사 법학 석사 그거 뭐 하나 줘 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당연한 의혹 제기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김민석 아들도 그래요. 자, 또 중국이 나오네요. 홍콩대. 홍콩대 대단한 대학입니다. 네. 거기에 한국인 교수가 하나 있다고 하고 지금 뭐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교수를 한다는데 그 의혹이 나니까 지금 연락이 안 닿고 있어요. 전화기 끊었겠죠. 이 사람하고 고3 때 김민석 아들이 청심국제고를 다녔는데 무려 7개월간 거기 가서 연구 인턴을 하고 또 공동 저수를 했다. 교수하고. 예. 자, 홍콩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대학 인턴을 하는 거지. 대학생 인턴이지. 무슨 고3 인턴이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잠깐만요. 이제 이 부분을 아직 접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아들 홍콩대 인턴 관련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들 김모 씨가 한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을 소개한 글입니다. 2023년 6월부터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 저자 경력을 쌓았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가 표시한 학교는 설립 110년이 넘은 국립대로
아시아 최고 수준 명문으로 꼽힙니다. 김 씨는 인턴 기간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9월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김 씨가 나온 고교 측은 해외 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하더라도 휴학을 허용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해외 대학에서 인턴하겠다 하면 휴학 같은 거 용인해주고 이럴 수는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김민석의 칭화대, 김민석 아들의 홍콩대 이렇게 넘어갔네요 또. 뭐 이제 아버지는 본토 대학이고 아들은 이제 뭐 홍콩이면 부속된 데잖아요. 지금 홍콩은 뭐 완전히 중국 땅이니까. 예. 자, 노하우의 대물림이죠. 내가 해봤는데 우호적이야. 걱정 마라 아들아. 거기 가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 청심국제고의 행정직원의 인터뷰를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휴학을 안 받았거나 안 받고 갔거나.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네. 휴학을 안 하고 안 간 거예요. 안 가고도 연구 인턴 생활을 했다는 증빙, 소위 서티피킷이 나왔고 그에 따라 공동 저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지금 입을 다물고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저기 대학이 어디냐? 코넬 대학교예요. 경제학과. 자, 여기 학비가요. 줄잡아 9천이 넘어요. 그리고 장학금 받았다는 얘기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기숙사비 안 내고 뭐 커피 안 마십니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걔도. 예. 그러면 뭐 1억 한 3, 4천까지 든다고 봐야 돼요. 자, 이 돈은 누가 냈느냐? 돈 없다면서 맨날. 그러니까 전 부인이 소환됩니다. 전 부인 KBS 아나운서 출신의 뭐 컨설팅 이미지 전문가로 지금 활동한다는 김자영이 내줬다. 자, 이것도 저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내줄 수 있죠. 내 소생의 아들이 계모 밑에서 어렵게 공부한다는데 아버지는 뭐 저렇게 능력이 없어서 정치한다고 밖으로 싸돌고 내 아들 학비는 내가 내준다. 난 이해는 돼요. 예. 이해는 된다. 다만 증빙해라 이거예요. 증빙. 보낸 해외 송금 기록이 있을 것이고 그 적지 않은 돈이에요. 김자영 씨가 뭐 혼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다 좋아요. 뭐 무슨 돈을 썼든가 간에 증빙을 해라 이거예요. 증빙을. 자, 그런 문제도 돈 문제예요 또. 자, 그다음에 이 아들은 아주 대단한 아들인 게 국회에서 그 강북구, 원래 이 강북구 의원이 이번에 그 김민석 청문회 간사로 선임이 됐다가 예. 무리가 좀 빚어지니까 슬쩍 또 김현으로 바꾼 거예요. 아, 예. 그 강북구가 이 고3짜리 아들이 인턴을 국회에 와서 하면서 습작으로 무슨 교육 관련 법안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그걸 완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대학에 같은 데다가 스펙으로 내려면. 그래서 이거를 강북구가 법안으로 발의를 해줍니다. 마침표, 활용점정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김민석 고맙겠어요. 그런 강북구가. 그래서 그건 또 사실로 확인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한술 더 뜹니다.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실의 주최로 국회에서 국회 예산으로 나랏돈이잖아요. 세미나까지 열어줘요. 관련 세미나까지. 완벽한 스펙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은 또 뭐라 그러냐. 그런 것을 한 번도 코넬 대학교에 입학 자료로 쓴 적이 없다. 코넬 말고 미국 대학은 여러 군데다 이 자료 제출을 하거든요. 이것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조국 시즌 2예요. 그러니까 냈으면 냈다. 미국 대학은 엄격하게 사정 관리를 합니다. 그 코넬 대학교에서 물어보면 그 관련된 국회 자료든 홍콩대 공동 저술 자료든 뭐 연구 인턴 경력 자료든 그 증명서가 다 있어야 돼요. 네. 자, 이것에 대한 해명이 없고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자, 아들 관련 의혹만도 이 정도 되고 돈 문제는 뭐 앞서 또 얘기했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정말 종합판이에요. 조국이 지금 그 감옥에서 그러겠어요. 야, 김민석이 또 공교롭게 둘이 그 82학번 그 같은 시절에 과는 다르지만 학교를 다녔네요. 저 친구 나 뺨치네.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예, 속보가 나왔네요.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을 허가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소피아 장님, 올리비아님, 후원 회원 가입 고맙습니다. 제니님이 이런 얘기해줬네. 조국은 피라미네요. 김민석, 윤 이렇게 댓글 주셨고요. 별바라기님은 걸리면 뜯어먹는구나 이렇게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들을게요.
조민 조국의 딸 조민만 하더라도 지난번 당국대 그 장영표 교수 관련해 가지고 제일 저자로 등록해서 막 논란이 있어서 이제 그게 불법이라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조민은 대학생 때 얘기예요. 근데 조국은 그 아들은 고등학생 때 얘기네요. 이제 시즌 2가 아니라 버전이 훨씬 더 그 버전이 높아진 버전이 돼버렸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좌파들은 조국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또 정신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됐던 그 의원도 윤미향도 딸을 미국에 또 피아노 유학을 시키고 예. 왜 그렇게 그 서방 국가의 제국주의자들을 욕하면서 자식들은 왜 그렇게 미국의 명문대, 미국의 예체능을 못 보내서 안달이냐. 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잘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법을 지키고 남의 돈을 빌렸으면 돈을 꼬박꼬박 갚았다든가 후원을 받았으면 받았다든가. 제가 볼 때 김민석은 15, 16대 의원을 하고 4번 쉬었다가 21, 22대 아주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오랜 공백기를 갖고 재기에 성공해서 1인지하 만인지상 뭐 조선시대 용어 같습니다만 영의정자리까지 지금 문턱까지 온 아주 전무후무한 정치인이에요. 다 좋은데 좀 이렇게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리고 우리가 정권도 잡았고 국회도 다 우리 편이고 뭐 못할 게 뭐냐 이렇게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면 안 돼요. 자, 국민들의 절반 가량이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당선에 반대했습니다. 표를 던지지 않았잖아요.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49% 남짓한 지지율로 된 대통령이 나머지 49% 사실 단순 합산으로는 살짝 밀렸잖아요. 이 목소리를 돌보지 않고 이게 지금 과속 질주를 한다? 국회만 믿고 이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시점이 온다. 그래서 이 김민석뿐만 아니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경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사실 2021년 이한주가 그때도 이재명 대선 캠프의 정책기획본부장이었다가 부동산 문제가 일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정책기획본부장에서 내려온 바 있다고요. 네네. 그런데 그때로도 이 부동산 투기성 투자를 멈추지 않아서 시세 차익만 수십억 원을 내고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 본인 입으로도 해서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는 국정기획위원장 자리에 지금 앉힌 거예요. 이건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는 자리예요. 네. 자, 이 나라의 현 새 정부의 두 축이 어딥니까? 첫 국무총리의 후보자와 국정기획위원장 쌍두마차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한주가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 한 호씩을 사서 선물로 줬다? 이게 무슨 간담입니까? 플라스틱 로봇이에요? 예, 그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저는 이러한 그 민심 무감증 예. 이거를 지금은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침묵하면서 보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일방통행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예. 좀 명심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보수우파 여러분들도요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이제 어깨 늘어뜨리고 숨죽이고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좋아하는 사람은요 권력을 틀어준 쪽일 뿐이에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에 이화영의 사면 복권 운동 요구 운동 사면해달라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지금 정치자금 문제만이 아니라 칭화대 홍콩대로 이어지는 중국 시진핑의 무슨 뭐 여러 가지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특혜도 받은 것인가요?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